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군 특수부대 자대 배치받은 쌍둥이 여동생 바로 위선임이 고등학교 학교폭력 13던 일진 707 특임단 군간부 쌍둥이 언니는 다음날 웃으며 개박살 내기 시작하는데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교정을 스치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윤혜율은 예고, 무용과 수석 입학생으로 모든 이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실 거울 앞에서 발레발을 잡고 플리에를 반복할 때마다 그녀의 몸짓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백조의 깃털처럼 우아하고 완벽했어요. 발끝에서 시작되어 종아리, 허벅지, 허리를 거쳐 어깨까지 이어지는 선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성되곤 했죠. 김선우 선생님은 혜율을 보며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입을 모았고 같은 반 친구들조차 혜율의 춤사위를 보면 숨을 죽이며 넋을 잃곤 했습니다. 특히 혜율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춤출 때의 그 순간들은 마법 같았어요. 첫 번째 음표가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마치 음악 자체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관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그 완벽한 퍼포먼스에 빠져들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나는 섬세한 소리, 팔의 곡선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호, 그리고 마지막 포즈에서 터져 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까지 모든 것이 혜율에게는 꿈같은 현실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링컨 센터 무대에서 춤추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시절, 혜율의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연습 후 발가락이 까져서 피가 나도 근육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부신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어 혜율에게 돌아왔습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이끄는 소연파라는 일진 무리가 혜율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거였어요. 박소연은 혜율보다 1살 위였지만 무용 실력은 혜율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키도 작고 몸의 유연성도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무대에서의 표현력이 현저히 부족했죠. 매번 발표회 때마다 혜율이 메인 무용수로 선정되고 자신은 뒷줄 코러스나 배경 역할만 맡게 되는 현실이 박소연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눈빛에는 질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고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혜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목덜미에 닿은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 괴롭힘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체육 시간, 혜율이 평소처럼 사물함에서 체육복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육복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죽은 개구리 한 마리가 털썩 바닥에 떨어졌어요. 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온 상태였고 비린내와 함께 퍼진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 아이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죠. 혜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빠져 창백해졌고 손가락 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박소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던 그림을 완성한 화가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며칠 후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찍 교무실에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구겨진 종이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로 윤혜율이 김선우 선생님 뒷담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연기력이 어설프다고 하고 나이 들어서 몸매도 망가졌다고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혜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김선우 선생님은 차가운 시선으로 해유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해유라, 이게 사실이냐? 선생님을 뒤에서 욕했다는 게 내가 너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해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김선우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해라. 이미 여러 학생들이 증언했다. 너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기나 하니? 그 순간 해율의 가슴속은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해서 죽겠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어요. 박소연은 방과 후 해유를 체육창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안쪽 문을 잠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천장에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박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넌 무대보다 울음 참는 게 더 어울려. 진심으로. 그 말이 해율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무용수가 되고 싶다는 어릴 적부터의 꿈,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 링컨 센터에서 공연하는 상상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교내 무용 콩쿠르 출전 금지 징계까지 받게 된 해율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퇴서를 내던 그날 해율은 부모님에게조차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라고만 했죠. 그때 쌍둥이 언니 윤혜진은 707특임단 훈련소에서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고 해율은 결국 혼자서 모든 아픔과 좌절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해율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수에 대한 갈망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무용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해율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와 복수에 대한 갈망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박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무대보다 울음 참는 게 더 어울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팔 때마다 해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하기만 하는 약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강해지고 싶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율은 결단을 내렸어요. 특전사 여군 부사관에 자원 입대하기로 말입니다. 입대 전 마지막 밤 해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무용을 했던 시절의 가녀린 몸매, 부드러운 손, 그리고 상처로 가득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며 긴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시작했어요. 가위질을 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기분이었죠. 훈련소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리는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체력 단련 시간에는 푸시업과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번씩 반복했고 유격 훈련에서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기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뒤처지기 일쑤였지만 해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휴식할 때도 혼자 팔굽혀펴기를 더했고 밤늦게까지 총기 분해 결합을 연습했어요. 무엇보다 격투기 훈련 시간이 해율에게는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군용격 투수를 배우면서 자신의 몸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차기 한 번에 샌드백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주먹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무력한 자신을 때려 부수는 것 같았죠. 교관들도 해율의 성장세에 놀라워했어요. 윤해율, 내가 이렇게 격투기에 재능이 있을 줄 몰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수 부사관이 될 수 있을 거다. 해율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전에 무용에서 받았던 칭찬과는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어요.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함에 대한 인정이었으니까요. 몇 달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임관식을 치른 해율은 상위 성적으로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해율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야. 부대에 도착해서 생활관으로 들어선 순간 해율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침상 위에 붙어 있는 명찰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병 박소연이라고 적힌 명찰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해율의 숨이 멎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소연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박소연은 해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때 그 꼴이었는데. 여군? 웃기네. 예고 무용반에서 울면서 도망간 애가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해율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박소연은 계속해서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더 재미있게 굴려줄게. 후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선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기대해도 좋아. 그 순간 해율은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 정면으로 맞서야만 한다는 각오가 서는 것 같았거든요. 해율은 박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병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박소연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계급이 위인 자신이 해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해율의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해율의 군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소연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를 시작하듯 체계적이고 교묘하게 해율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생활관 청소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해율이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을 때 박소연이 일부러 식당에서 가져온 스테인리스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쟁반이 굴러가면서 해율이 방금 닦은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후임, 다시 닦아. 그리고 쟁반도 주워와. 박소연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해율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걸레를 들었지만 박소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시불이행이야. 내가 쟁반 떨어뜨렸을 때 바로 안 주었잖아. 벌점 하나 먹어. 이것은 명백한 트집이었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후임인 해율은 어쩔 수 없었어요. 벌점을 받으면 구보와 PT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해율은 매일 새벽과 저녁에 추가로 체력 단련을 해야 했죠. 다른 동기들이 휴식할 때 혼자서 운동장을 뛰어야 했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번씩 반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짜 고문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등 후 다른 후임들이 모두 잠든 시간, 박소연은 해율의 침상 옆으로 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야, 윤해율. 잠 안 와? 그때 생각나지? 체육 창고에서 울던 모습 말이야. 진짜 볼품 없었는데. 해율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참으려 했지만 박소연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용수가 꿈이었다며? 웃기지도 않아. 내가 무슨 무용수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냥 울보잖아. 매일 밤 이런 정신적 고문이 이어졌어요. 해율은 잠들기가 두려워졌고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점점 빠져갔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다른 선임들은 모두 모르는 척했고 같은 기수 후임들은 자신들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창고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율이 혼자 창고에 있을 때였어요. 박소연이 들어와서 문을 닫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후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여기선 마음껏 굴려주겠다고 했잖아. 해율이 고개를 들어 박소연을 바라보자 박소연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눈깔 똑바로 못하냐? 그 순간 박소연의 손에 쇠막대기 손잡이가 들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창고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다가 가져온 것 같았어요. 해율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혼내줄게. 박소연이 쇠막대기를 휘둘렀고 해율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쇠막대기가 해율의 왼쪽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해율은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박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해. 선임 앞에서 건방 떨지 말고. 박소연이 나간 후 해율은 고통스러워하며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군대에서는 고참의 말이 곧 법이었고 후임이 선임을 고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해율은 극심한 복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새벽 2시경 결국 참을 수 없어진 해율은 화장실로 향하다가 복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란 당직 부사관이 달려와서 해율을 발견했어요. 윤해율, 괜찮아? 의무병 불러.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율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한 결과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즉시 중환자실로 해율을 옮겼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소식을 들은 윤혜진은 707 특임단 부대에서 긴급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동생을 본 순간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해율의 얼굴은 창백했고 여기저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동생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번엔 내가 들어간다. 다음 날 밤 윤혜진은 병원 복도 끝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혜진은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얼굴에 연한 화장을 시작했어요. 쌍둥이 자매는 정말 닮아 있었지만 혜진이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거든요. 파운데이션으로 얼굴톤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이라이너를 살짝 지워서 눈매를 순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입술에는 혜율이 평소 바르던 연한 핑크 립밤을 발랐어요. 마지막으로 긴 머리를 혜율처럼 묶고 나니 거울 속 모습이 동생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혜율의 군번줄을 꺼내 목에 걸었어요. 병원에서 혜율의 소지품을 정리할 때 가져온 것이었죠. 차가운 금속이 목에 닿는 순간 혜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군법상 처벌을 받을 각오, 그리고 동생을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할 각오 모두를 말이에요. 혜율아, 이제 언니가 널 지켜줄게. 혜진은 거울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고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혜율의 부대로 향하는 동안 혜진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받은 특수훈련과 격투기 실력을 생각하니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혜진은 당직 부사관에게 혜율인 척하며 말했어요. 윤혜율 이병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복귀했습니다. 당직 부사관은 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혜율이구나. 괜찮아졌어? 많이 놀랐을 텐데.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쉬어.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선 혜진을 본 박소연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 예전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병원에서 살아 돌아왔네? 진짜 질긴 목숨이구나. 나는 좀 더 오래 입원해 있을 줄 알았는데. 박소연은 계속해서 조롱하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내가 널 더 죽여줄게.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지. 아니면 또 실려갈 거야.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박소연이 혜진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번개처럼 빠르게 박소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를 사용해 박소연의 팔을 비틀면서 바닥에 찍어 눌렀습니다. 박소연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아, 뭐해? 나 아파. 하지만 혜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팔을 비틀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박소연. 너 기억하지? 체육 창고에서 한 말 말이야. 박소연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 목소리는 혜율인데 힘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달라고. 박소연이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혜진은 팔을 놓으면서 동시에 박소연의 복부를 정확하게 걷어찼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킥복싱 기술이었어요. 박소연은 으억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박소연에게 다가가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예고 무용반의 목숨값이다. 개 같은 년아. 박소연은 복부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턱에도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멍이 생겼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다른 후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평소 박소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혜율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혜진은 박소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대들 생각하지 마.
다음에는 더 아프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침상으로 가서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박소연은 한동안 바닥에 앉아서 복부를 감싸고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너, 너 뭔데? 어떻게?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정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해율이 당한 것들 하나씩 다 갚아줄 거야. 그날 밤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소연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후임들은 해율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소연은 턱에 멍과 터진 입술을 그대로 둔 채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상처를 확인할 때마다 어제 밤의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연약하던 윤혜율이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박소연은 조상필 중대장 앞에 서서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대장님,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후임이 저를 구타했습니다. 조상필 중대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소연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윤혜율 이병입니다. 어젯밤 갑자기 저를 공격해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박소연은 자신이 평소 해율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말하지 않고 오직 어젯밤 일만 강조했어요. 조상필 중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일단 윤혜율을 불러와. 하지만 조상필 중대장에게는 이미 다른 정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헌병대 수사과장인 이재훈 소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윤혜율의 부상 경위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혜율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정보였죠. 잠시 후 혜진이 중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어요. 윤혜율 이병 들어왔습니다. 조상필 중대장은 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윤혜율, 어제 박소연 상병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실이냐?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대장님, 제가 실제로는 윤혜율이 아닙니다. 중대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소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은 목에서 군번줄을 빼내어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707특임단 중사 윤혜진입니다. 동생 윤혜율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언니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조상필 중대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박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쌍둥이였어?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윤혜율이 보여준 격투 실력,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조상필 중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재훈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과장님, 윤혜율 사건 관련해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1시간 후 이재훈 소령이 중대장실에 도착했어요. 혜진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떤 이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훈 소령은 박소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상병 박소연, 윤혜율 이병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증언들이 있다. 사실이냐? 박소연은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후임들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박소연의 괴롭힘을 목격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진술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소연 상병이 윤혜율 이병의 체육복에 죽은 개구리를 넣은 걸 봤습니다. 창고에서 쇠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봤어요. 매일 밤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박소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재훈 소령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연 상병, 후임 괴롭힘 및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인계한다. 그리고 강제 전출 및 처벌 대기 중지 명령을 내린다. 박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대장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신고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게 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상필 중대장은 혜진을 향해 말했어요. 윤혜진 중사, 신분을 속이고 부대에 침입한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하지만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한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제 동생을 괴롭힌 자들이 처벌받는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혜진은 중징계는 면했지만 전술교육직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동생 혜율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박소연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 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을 때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신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 순간 박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헌병대 수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박소연에게 내려진 처벌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제 전출과 함께 부대 내 폭행 및 후임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참혹했어요. 군법회의에서 박소연은 부정행위 및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급 강등과 함께 군 교도소 수감이 결정되었죠. 박소연이 짐을 싸며 생활관을 떠나던 그날, 다른 후임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박소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소연은 마지막으로 혜진이 있던 침상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소연의 군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고 제대 후에도 폭행 기록이 남아있게 되어 취업에도 큰 타격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한편 혜진은 모든 책임을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는 면했지만 결국 전술교육직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혜진은 생활관에서 후임들을 불러 모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힘든 군 생활하는 동료들끼리 괴롭히지 말고 도움이 되어주기 바란다. 후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소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김민지 이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너희들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부대를 떠나 새로운 부대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동생 혜율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전술교육직으로 이동한 후에도 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달려가서 중환자실 앞에서 동생을 지켜봤어요. 의료진들은 해율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 잃음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들으며 혜진은 걱정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혜율아, 빨리 일어나. 언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혜율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동생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혜율아. 언니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혜율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혜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의 업무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혜진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혜진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마치 혜율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뎠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혜진은 병원 복도에서 잠깐 졸고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와서 혜진을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어요. 혜진은 벌떡 일어나서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혜율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감, 기쁨, 미안함, 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관찰해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감사 인사를 연신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동생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혜율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혜진은 아직 혜율에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동생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일단은 혜율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동생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혜율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갈비뼈 골절로 인해 깊게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어요. 박소연에게 당했던 일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났고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혜율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혜율에게는 언니가 자신을 대신해서 부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혜율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혜율아, 많이 아파?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혜율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언니. 그런데 나 어떻게 여기 온 거야? 기억이 잘 안 나. 혜율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혜율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대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도 있었거든. 혜율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보려 했어요. 박소연이 창고에서 쇠막대기로 자신을 때렸던 일,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복도에
쓰러졌던 일까지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아, 박소연이. 해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혜진은 해율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해율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내 인생 하나 정도 바꿔도 돼. 혜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해율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언니의 마음을 느낀 것처럼 말이죠.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해율을 바라봤어요. 율? 해율이 천천히 눈을 떠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강해진 의지 같은 것이었죠. 언니, 고마워. 해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혜진은 동생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혜진은 마침내 해율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해율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율아, 사실 언니가 내 대신 부대에 들어갔었어. 해율은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해율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부대에 들어간 일, 박소연에게 복수한 일, 그리고 박소연이 결국 처벌받게 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해율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소연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된 거야? 응.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어. 다신 널 건드릴 수 없어. 해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할 건 언니야.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두 자매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나서 해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을 때 의사는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해율은 아직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일단 의료진 휴가를 받고 집에서 충분히 쉬어.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혜진의 제안에 해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직 군대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해율은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될까? 해율의 질문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두 자매는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국군수도병원 재활병동에서 해율은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인해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혜진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재활병동의 큰 창가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해율과 혜진은 그곳에서 나란히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해율이 조용히 말하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너를 더 일찍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해율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처럼 밝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군대는 아직 돌아갈 용기가 안 나. 해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박소연이 처벌받았다고 해도 군대라는 곳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혜진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일단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야. 해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해율이 갑자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저기 봐. 무용 연습하는 사람들이야. 병원 정원 한쪽에서 젊은 여성들이 발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근처 무용학원 학생들인 것 같았습니다. 해율은 그들의 우아한 몸짓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는 저런 게 내 전부였는데. 해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용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혜진은 동생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해율아, 무용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돼.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도 되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해율은 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는 어떡할 거야? 나 때문에 전술교육직으로 옮겨졌잖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안전해졌으니까 후회 없어. 두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해율이 갑자기 손을 뻗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해율을 바라봤어요. 응? 무슨 말이야? 언니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킬 차례야. 우리 이제 같이 걸어가자. 해율의 목소리에는 예전에는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로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해율아. 이제 함께 걸어가자. 두 자매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무용수들이 연습하고 있었고 가을바람이 노란 은행잎을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오후 햇살 속에서 윤혜율과 윤혜진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몇 주 후 해율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군 복무 문제는 의료진 전역으로 해결되었고 혜진도 새로운 부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해율은 아직 무용을 다시 시작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의 치유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자매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율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걸을 수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정말로. 뭘 고마워해. 우리 가족이잖아. 혜진이 웃으며 대답하자 해율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밝고 환한 미소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그럼 당연하지. 두 자매는 손을 잡고 한강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도 나란히 길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함께 걷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